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오시마 주니치 지음, 박운용 옮김, 나라원 출판사. 63. 아이디어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으로 일본의 수학자 오카 기요시 박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몇 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10분 정도만 정신이 긴장되어 있을 뿐 그 뒤부터는 견딜 수 없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친구의 초대로 시골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연구 도중에는 소파에 걸터 앉아 자는 경우가 많아서 선체로 잠이 든다는 기면성 뇌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될 무렵 아침 식사 후 응접실에 앉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집중되더니 돌연 문제 해결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일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그 뒤 잠만 자는 일종의 방심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 이것이 발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틀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결정작용에도 일정한 조건으로 방치해두는 것이 필요하듯 성숙할 준비가 되고 나서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훌륭하게 성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의식의 밑바닥에 감춰진 것이 조금씩 성숙되어 표면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표면으로 나왔을 때 문제는 이미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신비로운 작용에 대해서 이만큼 멋지게 쓰인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64. 잠재의식은 학문의 발견과도 연결된다. 다음은 미국의 고생물학자 아가시 교수의 체험을 그의 미망인이 기록한 전기 중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석판에서 물고기 화석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선명하지 못했다. 그 화석을 제대로 구명하기 위해 아가시는 15일간이나 노력했지만 밝혀내지 못하고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는 일을 중지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얼마 후 그는 꿈속에서 화석 물고기의 선명치 않던 부분이 완전히 복원된 모양을 보고는 놀라서 눈을 떴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날 밤에도 그는 물고기 화석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전날 밤처럼 또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잠들기 전에 연필과 종이를 침대 곁에 놓고 잤다. 그랬더니 새벽녘에 그 물고기 화석이 또 꿈속에 나타난 것이다. 처음엔 선명치 않았으나 점점 더 명확해지더니 물고기의 동물학적 특징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반은 수면 상태로 침대 곁에 있는 종이에 그 특징을 스케치했다. 아침이 되어 그 종이를 본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그 화석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특징 몇 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서둘러서 화석이 박힌 석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참고로 돌의 표면을 정성껏 끌로 얇게 깎아 나가자 점점 물고기에 감춰져 있던 부분이 나타났다. 완전한 모양을 보니 놀랍게도 자신이 꿈에서 묘사해낸 그림과 흡사했다. 그로부터 그 화석에 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는데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65.
슈미트 박사의 상상력. 로켓 연구가이며 전기공학자인 슈미트 박사는 구소련의 포로가 되어 가혹한 악조건의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집은 파괴되고 가족은 피살되었으며 박사가 맡은 일은 너무나 많고 식사는 형편없어 머지않아 다른 포로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절망의 상태에서 박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향하여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고 싶다. 내가 그 방법을 꼭 찾아줄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전쟁 전 베를린에서 알게 된 미국 소녀가 로스앤젤레스의 사진을 보여주어 시가지의 건물이나 큰 길 몇 개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매일 밤 그 소녀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산책하며 둘이서 가게에 들어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광경을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상은 강제 수용소의 나무들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아침마다 점호가 있었고 감시원이 일일이 숫자를 세며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7번까지 세었을 때 감시원이 호출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온 감시원이 착각을 일으켰는지 다음 사람도 17하고 세는 것이었습니다. 17번이 바로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박사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저녁 점호 때도 아침 인원과 같았으므로 박사의 탈출은 한동안 탄로나지 않았고 그 사이 박사는 폴란드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스위스로 건너간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국인과 사귀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대로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했으며 미국인 소녀는 그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66. 7,000년 전에 수수께끼를 푼 잠재의식. 칼융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인간에게는 민족의 기억, 종족의 기억이라는 개인의 기억을 초월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물론 잠재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몇천 년이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헬브레트 교수는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의 반지에 달려있던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만호, 가로 열고 보석에 하나, 가로 닫고 만호 조각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던 어느 토요일 저녁,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나이가 40살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고대 바벨로니아 사제가 그를 어느 사원의 보물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창문이 없고 천장이 낮은 자그마한 방이었고 바닥에는 만호와 루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제는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책 속에서 22페이지와 26페이지에 따로따로 게재한 두 개의 만호 조각은 반지가 아니고 사실은 귀골이다. 내가 오늘 밤 만지작거리고 있던 만호 조각 두 개를 맞춰보면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헬브레트 교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의 무한한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